안녕하세요, 프로메이트 고호준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전세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전세라는 제도가 OECD 국가 중에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정착한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큰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그 집에 계약한 기간 동안 무료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라고 굉장히 놀라곤 하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제도가 전세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한국에서만 전세가 이렇게 자리 잡고 보편화될 수 있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빠질 수 없는 한국 전쟁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폐허가 됐고 이를 보수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많은 건물들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되게 많이 필요했고, 은행권에서는 이 집을 짓기 위한 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예금을 많이 받게 됐고, 여러분들 많이 저금하세요, 돈을 은행에 많이 갖다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자가 연 20% 이상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 1억 정도를 은행에 맡기면 연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자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금이 중요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굉장히 쉽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건축 자금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집을 지어서 새로운 주택들을 많이 만들게 되면 거기서 또 큰 전세 자금으로 목돈을 많이 만질 수가 있고, 그 돈을 다시 은행에 집어넣고 하는 투자와 예금, 이 선순환 구조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됐던 거죠. 이것들은 세입자도 좋고 집주인도 좋은, 그리고 나라도 좋은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전세라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때마침 세입자들은 이렇게 큰 돈을 집주인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큰 돈을 이렇게 전세자금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전달한 이 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거래를 법으로 지켜주고 있지만, 이때는 민법에서 이 내용들을 다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세자금에 대한 것들을 민법에서라도 법으로 딱 안전하게 지켜주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집주인에게 자금을 전달할 수 있었고, 집주인은 그 돈을 받아서 새로운 건축에도 투자하고 은행에 집어넣고 예금 이자를 받는 그런 수익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나라도 좋고 집주인도 좋고 세입자도 좋고 이 모든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에서 전세가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만 전쟁을 겪은 것도 아니고 유럽도 세계대전을 겪었고 일본도 전쟁을 겪었고 중동에서도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왜 한국에만 전세 제도가 정착을 할 수 있었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 자본이 대거 투입됐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으로 건물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빠르게 마련이 되었고, 그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외국 자본 그리고 외부 자본이 적게 투입이 되면서 집들을 빠르게 개보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집주인들은 전세자금을 활용해서 빠르게 건물을 짓고 그로 인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들이 건축주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흔히 우리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들을 보면 2%, 3% 이 정도인데, 이때 당시에는 20%가 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 방식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막 고소득자가 많았던 상황도 아니고 전쟁이 끝난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편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전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고,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못 사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유처럼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전세가 자리 잡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굉장히 낮고 저금리 시대에 왜 아직도 전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 당연한 이야기로 지금 시점에서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무조건 선호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슈로 최근에 뉴스만 보면 막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적은 보증금을 통해서 월세 방식을 선호하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큰 목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코인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집주인 입장에서 주택을 구매하면서 사용했던 그 대출 자금을 갚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큰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돈이 막 여기저기 묶이고 하다 보니 전세라는 제도가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전세라는 제도는 집을 구해서 살기 위한 단 하나의 방식이었다라기보다는 한국전쟁 이후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주거난을 극복해 나갔는지 사회 전반적인 이슈였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큰 투자 자본 없이 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대한민국 자산들이 부동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던 이유들, 역사적인 이유를 통해서 설명이 되면 우리나라에 왜 전세가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전세가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그 이유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짧게나마 전세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다음번에는 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다양한 주제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여태까지 궁금했던 내용들, 부동산이나 집, 그리고 뭐 프로테크, 다양한 주제들도 상관없으니까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하나의 컨텐츠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롬메이트였습니다.